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돈봉투 사건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 그리고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련 녹취록 파문 등 이른바 태영호 리스크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서 윤리위 징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집단 린치가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여야의 집안 사정에 이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 관련 여러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결혼하겠다는 좀 근본적으로 쇄신에 대한 우리 내부 논의를 모아가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반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고. 아울러 차액 결제거래 같은 오비용 하등 위기이고 또 문제가 많은 시기만 오늘 의총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서울 남부지법에서요.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지도체제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신문이 열립니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정지 여부를 가를 가처분 신문이 2시부터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문 잠시 뒤에 열립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6주 만인데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민주당이 이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원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했던 이 시사 유튜브 진행자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접수한 것으로 또 가처분 신청에는 권리당원 325명, 또 본안 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된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의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서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견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당무회의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김의겸 당시 대변인의 발표와 달리 전해철 의원이 기권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고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발언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가처분 신청을 냈던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당원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안이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다시 들어보시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이 저거는 그냥 뭐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사람들 시켜가지고 자기 그냥 저기 사법 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저건 그냥 동원한 거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이거는 빨리 그냥 봉합을 하자라는 거죠. 아니 지금 방탄 프레임을 계속 공고화하면 어떡하냐.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면 개딸로 대변되는 이재명 지지자들 좀 극성 맞고 사이비종교 신도들 같은 이런 당원들만 떠올리실 텐데 당원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또 어제 오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쓴소리들이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 입장을 밝힌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의총은 2시간 4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돈봉투 사건 등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흡한 대처와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의총 분위기를 전했는데 특히 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탈당을 했지만은 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여전히 대표 자리에 있다는 이 점을 들면서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된 적도 없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 받고 지금 2건, 3건으로 인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뭐 전혀 탈당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왜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당내 비판은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이 자진 탈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과도 비슷한데요. 어제 전주의 원내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탄 대우를 주문했던 그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여기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자진 탈당과 관련한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답변을 두고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앞서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 질문을 기자들이 하면 국민의힘 김연아, 그다음에 박순자 전 의원 건을 이제 거론을 했었죠. 어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또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 문제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불리한 질문에 여당 측 인사들을 언급하는 의도적 동문서답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어제 이 대표의 답변부터 들어보시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의원님 직접 설득하신 게 맞을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무조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자, 이러한 이 대표의 반응에 민주당에서조차 당 대표로서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돈봉투 문제를 질문하면 그것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타 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도 무슨 뜻인지는 대략은 알겠는데 그러한 대응을 쉽게 공감하긴 좀 어렵다. 질문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의원은 당이 이번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쇄신안을 거론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당 대응에 대한 부조리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목소리,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 기준에서 민주당의 그런 뭐 돈봉투 문제나 뭐 이런 것을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하면 그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타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가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이지, 급한 불 끄기 위해서 그 끄기 위한 목적에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탈당을 뭐 송영길 대표나 또는 어제 한 두 의원이나 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나 그 자체가 좀 부조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어제 이제 민주당 중진이죠.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안 의원은 이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불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논란이 된 이 발언은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것인데 안민석 의원은 전당대회 이 돈봉투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내부를 성찰하면서 다시 재무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그리고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인 겁니다. 이 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오산 지역에 음주 사기 뭐 불륜 이런 전과자가 제가 특별한 지역은 뭐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요. 네네. 자,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의원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집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과 또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안 의원의 발언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안 의원의 발언에 100% 찬성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 몰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였다. 당대표 겨냥한 거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오버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동반 탈당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발의 추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돌렸을 뿐 불씨는 여전하다는 건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대표가 나서서 돈 받은 의원들이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검찰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 나올 텐데 그때마다 탈당을 시킬 거냐, 당 지도부가 무능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한규 원내대변인 역시 어제 의총에서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 2시간 45분 동안 정말 격정적인 토론을 했고 결론은 두 분이 탈당했다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부터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수사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라본다면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 오늘 민주당에선 이 과거 한나라당의 그 이른바 차떼기 사건 때와 같은 이 혁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차떼기 사건 당시에 한나라당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건데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이 입이 1000개라도 잘못한 일이라면서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를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 10여 명의 의원들도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이 사실상 문전박대로 끝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돈봉투는 민주당이 입이 1000개여도 잘못한 거예요. 차떼기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 당사로 나가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아직도 10여 명의 거명된 돈봉투 의원들이 있어요. 관계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를 해라.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찾아간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요? 말이죠. 이해창 총재가 차떼기하고 한번 찾아간 게 쇼를 한 건데 그 쇼도 안 먹혔는데 두 번째 하면 먹히겠어요? 그러면 송영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소개했던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2시부터 지금 열리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그 가처분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처분 신문 과연 이제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민주당의 지도 체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결과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우리 법률가인 장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오늘 가처분 신문이 이제 오후 2시 정도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가처분 신문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또 일반 절차는 다르게 좀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요. 가처분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뭐 신청하셨던 신청자분의 대리인과 그리고 이제 그 대리인들이 또 출석을 해서 그 신문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뭐 피력을 할 테고요. 가처분 신문 같은 경우에는 1회로 거의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례적인 상황이 있지 않으면 다음 기를 잡지 않고 오늘로서 재판은 끝이 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양 당사자들이 다툴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일반적인 소송조차보다 당연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달이나 또는 2달 내에 반드시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정당 내부에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뭐 당의 어떤 활동들을 제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그 3호에 있는 그 예외 사유를 과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과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장을 재판부가 보더라도 만약에 절차적인 사유에 사소한 어떤 그 절차 위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가처분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처분은 기각되더라도 이제 본안 소송은 계속 그대로 진행이 남아 되는 있습니다. 거죠. 그건 이제 네. 남아 있는 거죠. 최 의원님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 책임지고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결과를 또 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했죠. 그런데 막상 또 의원총회를 열어놓으니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쏟아냈다. 지금 이렇게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죠? 그 비판의 초점은 사실은 이 사건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체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 2008년에도 보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체 조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하고 뭐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극도의 불신을 보여왔는데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탈당인데 뭐 그 당에서는 자진 탈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뭐 탈당을 압박했다 이런 게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자의반 타의반이죠. 뭐 과연 자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네.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했다 이런 게 오히려 일반적인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 두 사람만 탈당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10명에서 20명 정도의 300만 원씩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겹치면 10명, 안 겹쳤으면 20명인데 그 20명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보면 뭐 명백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 탈당하고 우리 수습 끝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극복하는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의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은 이거를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의원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녹취 파일 속에서 이 자금 후원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가 있습니다. 그 김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연일 불러서 조사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송영길 전 대표 측에 자금을 댄 것으로 지목된 이 스폰서 김모 씨가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을 포렌식 참관 위해 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요. 검찰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난 김 씨는 송 전 대표 캠프 측에 8천만 원을 전달했는지 또 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간 게 그 대가가 아니었는지 등을 묻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돈을 마련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기도 했는데 김 씨의 출석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그 따님께서 대선 캠프 들어갔던 거는 그 어떤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주장하고 계신 거죠 지금? 좀 잘 모르는데. 오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신 거죠? 오랜 시간. 오늘 그 검찰청 처음 오신 거예요? 사건 터지고? 강래구 씨가 돈 마련해달라고 한 적 있으세요? 그 8천만 원 마련되고 전달한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 평소 강래구 씨하고 친분은 없으세요? 강래구 씨한테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평소에 민주당에 부채담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송영길 대표한테 뭐 직접적으로 후원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자, 보신 것처럼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강래구 회장이 김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마련해서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서 의원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가 있고요. 또 녹취록에는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채용되도록 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녹취록 속의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 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한 오늘 검찰은 당시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한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경기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은 이 A씨가 당대표 경선 당시 이 송영길 캠프의 지역 본부장을 맡아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는요, 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측근 참모들이 이 증거를 없애도록 그렇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박 씨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이 먹사연의 회계 책임자의 증거 인멸 지시 정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먹사연의 PC 하드디스크가 교체 또는 포맷된 정황을 잡았던 검찰이 관련자로부터 박 전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 박모 씨가 PC 교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함께 박 전 보좌관과 이 회계 책임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연일 관련자들을 부르면서 이른바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송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입니다. 과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 육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뭐 본인이 직접 전달했다 이런 거는 자기 육성으로는 안 나오고요. 다만 이제 강래구 감사의 입을 통해서 강래구 감사가 지난번에 만났더니 뭐 이미 뭐 어디서 돈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마 9,400만 원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검찰에 불려가서도 딱 잘라서 부인을 했을 경우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도 곧 소환될 거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알고 있는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래구 감사도 지금 뭐 검찰이 여러 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일부 나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어디에서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최종 정점이라는 건 뭐 부인하지 않을 텐데, 다만 그걸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건데, 아마 그런 정도는 이정근,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아마 이 4명을 조사하면 어느 정도는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물증의 문제도 또 있긴 할 것 같아요. 그게 다 결국 이제 진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와야 될 것이고 물증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다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금 TV조선에서도 보도가 지금 되고 있지만 박 전 보좌관이나 그 회계 책임자들이 PC를 인멸, 이렇게 하드 교체라든지 이런 증거 인멸의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검찰이 포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어떤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인데요. 증거인멸 어떤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더 파악을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더 많이 돌입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진술을 받아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예상일 텐데 앞으로 수사 과정을 당연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떻든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문제도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일 대일 관계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했다. 이 부분을 이제 태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죠. 국민의힘이 이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하고 나서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오후에 예정에 없던 2차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서 태 최고위원의 기존 설화 논란에 이어 녹취 유출 파문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가 당 최고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을 윤리위가 논의 끝에 수용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병합 요청하신 이유가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로써 태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날 첫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한 민주당 비판 SNS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에 더해서 녹취록 안건까지 총 3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받게 됐습니다. 당초 김 대표는요, 이 최고위원 같은 이 지도부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태 최고위원 관련한 그 논란이 일어나면서 당의 정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 직접 윤리위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대표는 윤리위에 그 징계 개시 요구 권한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이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녹취록 논란은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도 불똥에 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이 지난 1일이죠. 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직후 보좌진과의 이 내부 회의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실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그 취지로 발언한 녹취를 공개해서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보도가 나온 후에 태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이진복 수석도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녹취록 그거는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뭐 공천은 문제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네,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불씨가 지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컷 뉴스 보도인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해 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시구 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이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컷 뉴스는 지방선거 전후로 해당 후원이 이뤄졌고 관련 시구의원 모두 태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을 들어서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 쪼개기 후원금 의혹, 그다음에 그 대가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 이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죠. 네,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연 태 최고위원은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면서 시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시구 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과 관련해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누군가가 녹음해서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듣고 오죠.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어서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제가 언급했었던 4.3 관련 발언을 시작해서 최고위원이 된 후에도 여러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발언이 있은 다음에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저렇게 이제 입장문을 읽으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불만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는 이 태 최고위원을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태 의원께서 별도로 사과를 더 하시든 정치적 책임을 지시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당내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태 의원 논란으로 이 당이 갖는 부담이 커졌다면서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초 경징계가 예상됐던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태 최고위원은 일단 그 설화 논란으로 이미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서 녹취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태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영호 최고위원 이제 징계 한번 받을 가능성 이제 분명해졌는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2차로 징계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 이것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당 윤리위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건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 발언과 이 녹취록 관련 등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 쪼개기 후원 의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쪼개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징계는 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쪼개기 후원 부분은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할 수 없다면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징계 또 2차 징계를 2차례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뭐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되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고 입장을 발표한 것 속에서도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병합을 요청했지만 사실 쪼개기 의혹은 뭐 김연아 전 의원님처럼 이 부분은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차례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네요? 예, 뭐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진다면 뭐 지금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 뭐 징계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의원
태영호 최고위원 당초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이제 회견이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야 그게 정말 기자회견이죠. 그런데 어제 태영호 최고위원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처럼 태 최고위원이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지만 그 기자회견 자체를 두고서도 지금 여당 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에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이 오히려 정면 돌파를 시도한 태 최고위원의 모습에 당 안에서는 엉뚱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요. 좀 약간 놀라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집중해서 본인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공천 걱정해야 될 판에 무슨 공천 이야기를 실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점에 뭐 공천을 거론해서 무슨 뭐 압박을 가한다, 딜을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책임이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걸 유출을 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과는 좀 안 맞죠. 정부하고 대통령실 당에 다 부담을 준 거거든요. 태영호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녹취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태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이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과 노골적인 정권 옹호는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그 강훈식 의원은요, 공천 개입으로 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의원님이나 저나 뭐 다 보좌진들하고 대화할 때 제일 솔직한 대화 하지 않나요? 보통은 이렇게 막 보좌진들한테 과장하고 허위하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태용 의원이 과장해서 거짓말을 했던 보좌진들한테 아니면 이진복 수석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국민들은 이제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는 거죠. 특히나 당무 개입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3년을 구형받고 2년을 실형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결정 보면. 그리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진두지휘했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 거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추가 징계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뭐 이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데 그거는 아까 저 원내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시구 의원들이 이제 일정한 정도 후원을 했단 말이죠. 뭐 액수가 이제 큰 사람은 500만 원 정도까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몇십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강남갑이라는 지역이 뭐 공천 받으면 당선이 훨씬 쉽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공천을 받고 나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는데 쪼개기라고 할지라도 가족들이나 뭐 대거 동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판단의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2차 징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아직 그 쪼개기 후원 문제에 대한 징계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너무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 부분 몇 차례 실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이 문제. 이거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여튼 했다면 이진복 정무수석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고 안 했다면 결국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 앞에서 거짓을 만들어낸 게 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 태영호 최고위원은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징계가 좀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아마 경징계로 넘어가기에는 좀 국민적인 또 따가운 눈초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말했던 내용들이 다 과장된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녹취록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냥 보좌진들에게 과장 또는 허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그냥 또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진모 수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든 이 사실관계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당무에 개입하는 문제인 것이고 이건 또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실체적인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로서는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중징계가 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내년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공천과도 또 연결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위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이 어린이 정원이 개방이 됐는데요. 이 행사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용산 어린이 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쪽 약 30만 제곱미터의 땅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조성한 공간인데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저희가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난 1904년 이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는 일본군이 그리고 광복 후에는 쭉 미군 기지로 활용이 되면서 사실상 100년 넘게 일반 시민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오늘부터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은요, 그중 일부거든요. 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모두 끝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여의도보다 더 큰 약 300만 제곱미터 전체가 이 용산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개방은 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최된 이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겨온 이 취임 당시에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 대표 4명과 개문 퍼포먼스를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의 손을 잡고 저렇게 대형 열쇠 모형에 좀 누르는데 어린이 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어 군악대가 또 게이트 양쪽에 도열해서 환영 연주를 했고요. 윤 대통령 부부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관련 사진 기사를 보니까요, 이 개가 한 마리가 있어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개일까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분양받은 이제 은퇴 안내견이었죠. 바로 그 세로미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세로미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여기 축구장이 있고 또 야구장이 있다면서 어린이들에게 정원을 직접 또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개방 첫날 어린이 정원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선물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용산 정원 내 전망 언덕에 또 애국가 속 나무인 소나무를 심는 이 식수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또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해서 성사될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기시다 총리의 외교안보 최측근 참모인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접견했습니다. 네, 앞서 한일 양국은 기시다 총리가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7일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한 첫날인 오는 일요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약 2달 만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한일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가 이명박 정부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12년 만에 복원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아키바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셔틀 외교가 이어지며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키바 국장도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お会いできて嬉しく思います。お会いできてこちらこそ光栄です。お時間取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3월에 뵙고 또 금방 또 다시 자 들어가시죠. 어제 접견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아메리칸 파이 노래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는데요. 일본의 통역관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아키바 국장의 말을 전하자 아키바 국장이 통역관을 멈춰 세우고서는 빠뜨린 것이 있다면서 다시 통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통역관은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다면서 윤 대통령님의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정말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면서 고마움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키바 국장이 전한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 가운데서요, 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 여기서 이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사점이 많은 것으로 해석이 돼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난제 중의 난제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와서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일 양국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전한 이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는 앞서 윤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곧바로 일본을 방문해서 이 정상교류 재개에 물꼬를 튼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답방을 결심했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보다 성의 있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을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저희 TV조선에 일본 내 정치 상황과 그리고 사과와 반성을 원하는 한국 내 분위기를 모두 고려한 이 제3의 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이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계승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에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요, 역대 내각의, 그러니까 일본 내각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진전된 발언이 이번에 서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열린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당시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경신을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를 한 바 있었는데,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목소리부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하지만 들으신 대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가 명시했던 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아서 조금 더 진전이 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좀 더 명확히 밝힐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998년 나온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支配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
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결국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 이걸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떤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과거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 의제 조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조태용 안보실장은 어제 아키바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나서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입장 표명의 수위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요, 역시 이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협력, 또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경제 협력 이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만찬 그리고 친교 행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일본 측이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서 스키야키로 유명한 도쿄 긴자의 식당에서 1차 만찬을 했었고 또 오므라이스로 유명한 128년 역사의 경양시집에서 2차 그 친교 자리를 준비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만찬과 친교 행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계열 민영 방송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는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으로 친교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저 만찬이 이뤄질 경우 기시다 총리는요, 지난해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관저 초청 외국 정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시다 총리 부부한테 과연 어떤 한국의 맛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숯불 불고기하고 한국식 청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면 한국 스타일로 환대를 해야겠다면서 당시 만찬 메뉴이기도 했던 숯불 불고기를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에도 우리의 불고기와 비슷한 야키니쿠 문화가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한국식 전통 숯불은 제대로 좀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키바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한국식 청주를 대접하려 한다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사케 애호가로 또 알려져 있는 만큼 일본 사케와 가장 비슷한 술을 고른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방일 때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가 곁들여진 이 화합주를 주셨으니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자주 마시는 술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요일입니다.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국내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른바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지 여기에 지금 온통 이목이 쏠려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상해 주시죠. 사실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서 그 일본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계승한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은 그걸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일부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는 사실 그 정상회담 있고 나서 직후에 일본 내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로서는 그 보궐선거에서 혹시라도 한국에 대한 이 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궐선거가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자민당이 또 이겼다고 하죠. 자민당이 압승을 했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그런 어떤 일본 내의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차피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역사 인식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와서 한번 다시
그 언급하는 거는 아마 정치적으로 봐도 큰 부담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 정부가 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컵에 물을 반 채워놓으면 일본에서 채워줄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작 그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과연 일본이 물의 반컵을 채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으로도 실망감이 좀 상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물밑 작업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채널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부분을 언급해 줄지 아닐지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또 한일 관계가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좀 통 큰 결단을 하고 일본에게 뭔가 주체적으로 다가간 만큼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그에 호응하는 사죄의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은요,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 두고서 지금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외교 관련한 그 당내 기구까지 지금 추가로 만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국방안보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또 기존 당내 기구인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한미 그리고 한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윤호중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두고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괴담과 선동, 지나친 막말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이어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 호갱 외교의 장본인은 친중 또 친북 정책을 고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패러디의 경고장인데요. 최근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에 관련해서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임창정 씨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곡 중 하나가 바로 소주 한 잔일 텐데요. 이번 주가 조작 의혹 논란 이후에 한 유튜버가 이 소주 한 잔 노래를 개사한 영상을 올려서 이번 사태를 풍자를 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임창정 씨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해당 유튜버가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임창정 씨 소속사는 명예훼손을 언급을 하면서 게시물 삭제나 또 수정을 요구를 했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해당 유튜버는요,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오래전부터 이 시세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풍자를 해왔고 이번에도 이 사상 최악의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개사해서 부른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하며 영상에서도 임창정 씨가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임창정 씨 소속사 측에서 이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건데 또 거기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개사 내용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네, 지금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 먼저 이 패러디의 대상이 됐던 임창정 씨의 노래 소주 한 잔 원곡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네, 지금 들으신 노래의 해당 유튜버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원곡 가사 대신에
세력과 작전이라는 주식시장의 용어를 넣어서 개사를 한 겁니다. 또 해당 유튜버는 임창정 씨의 또 다른 히트곡인 내가 저지른 사랑의 제목을 내가 저지른 작전으로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는 임창정 씨 노래들로 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임창정 씨가 실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거냐 좀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있습니다. 임창정 씨의 이 문제가 된 노래 이 소주 한 잔의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임창정 씨는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주 한 잔을 비롯한 170여 곡의 저작권을 이미 팔았다고 밝혔는데 저작권 처분 후에 소주 한 잔을 불러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면서 이제 내 곡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우울했었다 이렇게 회상을 한 바 있었죠. 다만 임창정 씨 측은 메일로 지적한 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창정 씨가 이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 의혹만으로도 사실 여론의 반응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임창정 씨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그 행사들이 잇따라서 취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임 씨가요 경주에서 열릴 한 행사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초청 가수 목록에서 이름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행사 관계자는요 임창정 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출연진을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행사 관람객 중에 투자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출연자 안전 문제도 고려를 했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창정 씨가 연일 해명을 하고 또 부인도 하고 있지만요.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바로 라더견 대표와의 관계에서 지금 의혹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 대표의 이 석연찮은 행적들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이 라 대표가요. 북한 전문 여행사를 열어가지고 이 정관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라더견 대표는 4년 전 북한 전문 여행사를 세웠는데요. 이 여행사는 설립 직후 남북 체류 교류 협회로부터 남북 경협 공식 여행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업권을 받아낸 셈입니다. 라 대표는 2020년에는 강원도와 평창군 등이 공동 주최했던 이 평창 평화포럼에 북한 전문 여행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와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포럼 참석자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짐 로저스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싶다 해가지고 기념사진인가를 찍었을 거예요. 네, 북한 여행사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남북체류교류협회 김모 이사장이 북한을 매개로 정재계 인맥이 넓어서 또 라 대표에게 큰 도움이 됐고 정치인들과도 꾸준히 만났다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여행시장이 개방되지 않으면 라 대표의 여행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영향력이 있는 고객을 유치하고 사회적 보폭을 좀 크게 이때 넓혔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라더견 대표가요.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물을 자신이 투자한 임창정 씨 소속사에 감사로 임명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직자나 정치권과의 연관성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죠. 네, 라 대표 측은 가수 임창정 씨의 소속사와 또 한 인터넷 언론사에도 투자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요. 이 두 회사의 감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1년여 동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국회 공직자윤리위 위원을 맡고 있는 장모 씨가 최근에 취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라 대표는 전 청와대 행정관 장 씨는 친한 형님이고 우연히 알려드린 주식 종목으로 수익을 본 뒤에 자신을 예뻐해 주셨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라더견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권의 개입이나 연루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었고요. 두 회사의 감사로 임명된 장 씨는 경영에 참여한 이유를 거듭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라더견 대표가 허위 경력을 또 주장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라 대표는 이 각종 투자 세미나 홍보글에 안철수 연구소, 즉 안랩에서의 근무 경력을 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랩 관계자에 따르면은 인사 시스템 조회 결과 이 라 대표의 근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라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대학 졸업 전에 잠깐 다녔다. 인턴인가 아르바이트일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랩이 뭐가 중요하냐? 안랩보다
내가 더 잘 나간다 이런 해명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이 자산운용사 대표 경력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라더견 대표의 송파구 사무실과 라 대표의 지인 손모 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라 대표의 사무실은 라 대표 측근들의 작전본부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이 주가 조작 가담 세력 그리고 부당이득의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자라고만 하지 자기가 이득을 본 거 하나도 없다 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수혜 세력 정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뭐 계좌 추적이나 뭐 그 금전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피해를 받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잃었다라고 해서 피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조정이나 이런 통정 매매 허위 사실 그런 매매의 사실을 알고도 용인하거나 같이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주가 조작의 공범의 책임을 명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청계천으로 컴백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봄 산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장소는 이 전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 바로 청계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광장부터 이 마장동까지 약 2시간 거리를 산책한 뒤에 이 마장동에서 점심을 먹고 귀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에 따르면 원래 이 청계광장에서 중랑천까지 걸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3시간 반이나 걸려서 마장동까지만 걷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으로 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책에는요, 이 예전에 참모들도 총출동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20명 이상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이재호 전 의원 등 최측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책을 하는 장소도 사실 눈길을 끕니다. 청계천인데요. 이 청계천 서울시장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대표적인 그 성과로 꼽히고 있죠. 올해 착공 2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청계천 복원 사업은 2003년 7월 청계 고가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복원에 들어가서 2005년 10월 복원 공사가 완료된 바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 과정을 되돌아본 회고록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신분으로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벌일 수가 없어서 서울시장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시장에 도전한 배경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사업 초반에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제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죠. 복원하기 전에 답사차 청계천을 방문했던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시죠. 아니 이게 정말 이거 위험해. 머리 떨어지겠어. 임시로 막 발라놔가지고 굉장히 위험해. 이거 보세요. 이후에 봐. 이후에 이게 안전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뱀물 내려오는 거. 요거 뱀물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부터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이 슬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면이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방문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강줄기를 따라가는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타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잇따라서 외부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총선이 1년 남은 만큼 청계천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으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 사실은 여론조사해 보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겁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뭐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뭐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본인의 그 씌워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조금은 털어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명예 회복의 길을 몇 가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암살 드론이었나인데요.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처가 있는 크렘린궁 지붕 위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2대가
연달아 폭발해서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공중에서 크렘린궁 건물의 도움 지붕을 향해서 비행체 하나가 날아들고 조금 뒤에 두 번째 비행체가 날아드는데요. 두 비행체 모두 폭발하고 화염을 일으킵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파편 등이 크렘린궁 안에 흩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물질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푸틴 대통령이 당시 크렘린궁에 없었고 모스크바 인근의 관저에서 진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현지 보도 보시겠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акт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график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зменений не претерпел. 푸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모스크바 크렘린궁 그 상공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도 또 미확인 비행 물체가 이제 2대나 연이어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러시아가 저렇게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날아온 건지 이게 확인이 지금 필요한 거죠. 네, 일단 러시아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암살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후로는 우크라이나를 지목을 했고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계획적인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는 이번 폭발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fight on our territory. 이런 가운데서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 봄철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예고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석유 저장 시설과 이 화물 열차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 전쟁의 변곡점이 됐던 인천 상륙 작전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천 상륙 작전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적의 허를 찔러 성공한 전투였다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어린이날을 하루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